이렇게 먼저 관절염계의 양대 산맥이죠.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네, 하나씩 맞습니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발병 원인 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원인은 관절 부하라고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관절이 일을 많이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심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관절 부하라고 할 때 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을 많이 해서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염증성 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자주 그리고 많이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관절이 관절염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상지에서는 어깨, 팔꿈치, 손에서 보면은 손이 제일 많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요. 네. 바지에서는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무릎에서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발병 원인과 또 부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이후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무릎 관절 이렇게 하셨는데 무릎 관절 모양이 조금 남다른가 봐요, 심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관절하는 이런 엉덩이 관절은 소위 이제 구상관절이라고 불리거든요. 구상관절이 뭐냐면 관절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그거를 싸고 있는 이렇게 소켓 형태로 뼈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면 뼈 자체가 안정성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발목 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거 자체가 고관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뼈 모양으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무릎 위에 뼈가 대퇴골이 안쪽과 바깥쪽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경골은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뼈 모양 자체로 안정성이 제공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모형으로 함께 보여주실까요, 교수님? 그럴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밑에 있는 뼈는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고 위에 있는 뼈는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안정성은 제공할 수 없어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인대가 연결됨으로써 이것으로 안정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보면 이렇게 평면과 이렇게 원이 만나게 되면 접촉면이 적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반월상 연골이 위치해서 이런 것들을 접촉 면적을 넓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대에 의한 뼈를 잡아주는 안정성은 뼈 모양 자체가 잡아주는 안정성보다는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접촉면을 늘려주는 반월상 요골이 파열되게 되면은 관절 연골과 관절 연골이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관절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호발 시간, 주로 발생하는 시간과 증상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더 아프고 국소적으로 관절통이 발생한다고요, 교수님? 예, 결국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마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쓰면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후나 아니면 저녁 늦게 통증을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한 자세에서 처음 움직일 때 뻣뻣하게 생기는 이런 강직 증상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아침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주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살펴보면요. 많이 걷고 나면 무릎이 2, 3일 정도 아플 수 있고요.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근력 약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다 걷다가 다리가 휘청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도 염증성 관절염의 일환이기 때문에 많이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부을 수 있고 네. 또 마모가 일어나게 되면 특정 부위의 마모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다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젊었을 때 오다리보다 더 진행되는 오다리가 돼서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 제가 퇴행성 관절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계단 보면 너무 짜증나고 운동은 하지만 자꾸 이 다리가 오다리로 바뀌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기고 손가락도 저릿저릿 텐데 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아니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유, 빨리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환영하면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영 씨 말고도요.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전화 상담이나 티벗으로 문의해 주시면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이영주 씨. 원래 직업이 서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무릎이 좀 안 좋고 다리가 아팠는데 1년 전서부터는 진짜 통증이 심하게 오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미용사로 바쁘게 일하다 보니 관절을 풀어줄 여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 극심하게 몰려오는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이영주 씨. 관절염 통증이 시작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데요.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을 느껴 단번에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요. 곧바로 걸으면 낙상 위험이 있어 꼭 무릎을 풀어줘야 걸을 수 있다는 이영주 씨.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 정도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잠을 잘 때도 통증이 물려온다는데요. 낮에는 뭐 아파도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아픈 걸 조금 잊을 수 있는데 밤에는 자다가 갑자기 쑤시고 아프면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영주 씨를 괴롭히는 것은 무릎 통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무릎에 종종 물이 차기도 한다고요. 어느 날 또 무릎이 막 붓고 물이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도 빼고요.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수술을 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통증 완화를 위해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비만이 원인일지 싶어 체중 감량에도 힘쓰고 있다고요. 하지만 무릎 통증으로 인해 걷기 운동조차 힘들다는 이영주 씨.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최대한 운동해 보려고 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는데요. 게다가 활동량이 줄면서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 어려워져 고민이 많다고요. 그 때문에 진통제뿐 아니라 소화제까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통증이 고민이라는 이영주 씨.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 될 나이 같기도 해요. 제 나이가 많으니까. 또 운동 부족이고 하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언제가 시기가 좋은지 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5세 이영주 어머님의 고민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퇴행성 관절염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누워있는 엑스레이여가지고 우리가 서서 찍은 엑스레이랑 다르기 때문에 관절 간격이 맞춰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2기 좀 많으면 이제 3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이제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증상이 좀 심한 상태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75세 정도 되면 인공관절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인공관절의 기준은 우리가 그 보존적 치료를 3개월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6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4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관절염 단계에서 3기 이상일 때 인공관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골관절염 단계 자체가 이 수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의 목적은 우리가 안 아프고 걷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절염 단계가 다소 좀 높더라도 통증이 적고 잘 움직이시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다면 조금 수술 안 하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소 관절염 단계가 좀 적더라도요. 지금 현재 통증이 심하고 근력 약화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크게 저해가 된다면 빨리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근육이 악화되는 것을 갖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 회복이나 예후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사례자분의 사연이 딱 내 얘기 같다 아니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건호 트레이너 자리해 주시고요. 저와 현영 씨가 가서 배워볼게요. 네, 요즘에 이제 이렇게 폼롤러를 가정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대부분이 우리가 이 무릎을 제대로 좀 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무릎 뒤쪽에 살짝 볼록 튀어나오듯이 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 이제 순환도 안 되는 네. 느낌이고 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무릎 뒤쪽에다가 이렇게 대고요. 한쪽 다리는 이렇게 반대편에 허벅지 위에 올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를 이용을 해서 이 허벅지에다 체중을 살짝 실어주는 거예요. 다음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고요. 무릎 뒤쪽을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줘요. 네.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많이 들어가세요? 팔을 너무 뒤에다 짚어서 그래요. 살짝 앞쪽에다가 짚고 엉덩이는 살짝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릎 뒤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더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종아리 살짝 윗부분, 종아리 윗부분에 이 부분에 대시고 이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였다가 네, 무릎 뒤까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릎이 좀 더 이제 잘 펴지거든요. 네. 이제 운동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 한 거예요? 네, 이제 운동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폼롤러가 없으면 이렇게 쿠션 같은 거를 바닥에 대고요. 네. 무릎 뒤에서 대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생수병 같은 것도 되나요? 생수병. 생수병도 괜찮죠. 네. 네, 터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반대편 다리는 올리고요. 발끝을 끌어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끝까지 쭉 뻗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당겨요, 종아리가. 이때 그렇죠. 종아리도 당기지만 이 허벅지 쪽에서 살짝 안쪽 부분이 조여진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잘 조여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살짝 상체를 이동해 보세요. 더 힘들 거예요. 네, 힘이 더 들어가죠? 네, 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무릎이 구부러질 정도로 상체를 앞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무릎은 반드시 쭉 펴져야 됩니다. 쭉 펴져야 되고 다시 힘 뺐다가.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쭉 폈다가 허벅지 안쪽 조여진 느낌 받고 다시 구부렸다가 한 번 더 천천히 쭉 지그시 무릎을 펴주셔야 돼요. 자꾸 뒤로 눕게 되네요. 네, 그건 이제 허벅지 근육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천천히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개씩 해서 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요, 저녁에? 대부분 좀 저녁에 하는 게 좀 더 좋긴 하죠. 네. 그래 운동 효과가 좀 더 크고요. 네, 네. 그런데 잘 아침에는 배워봤습니다. 무릎 뒤에만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네. 형태로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배워봤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오후 저녁 시간대 발병한다고 하니까 이거 저녁에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외에도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하는 비법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퇴행성 관절염 캐내는 법 첫 번째입니다. 처방받은 진통소염제 복용을 소홀히 하지 마라. 약을 신경 써서 복용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최 교수님. 네, 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진짜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병을 없애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처방받은 진통소염제, 진통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관절 통증이 개선이 돼야지 근본적으로 병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기능 유지가 돼야지만 운동이 가능해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통증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 통증 조절은 현재로서는 진통소염제와 진통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처방받은인데요. 처방을 받은 약들은 잘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런 약들은 부작용 우려가 아무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관 문제나 심장 혈관 질환 문제가 없는지를 잘 확인하고 처방받은 약은 꾸준하게 지시대로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물론 아픈 게 없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받은 약은 잘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그 관절염 약은 속을 깎아내리거나 너무 속이 쓰리하렵고 막 안 좋거든요. 더구나 어르신들은 고지혈병, 무슨 당뇨병, 뭐 약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건가요?
네,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네. 가능한 약은 적게 드시는 게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진통소염제, 진통제도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통증 조절 목적을 생각을 할 때는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상회한다 그러면은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아서 그걸 처방받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이런 약제들의 부작용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또 예방 방법들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작용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적응 용량을 짧은 기간 동안에 복용하셔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약을 복용 유지하시는 게 더 이득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약에 대한 부작용은 이만큼이고요. 효능은 이만큼이라는 거 기억하고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퇴행성 관절염 캐내는 법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횟수, 기간을 지켜서 신중하게 하라. 주사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 교수님. 예, 관절염 주사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뼈 주사라고 불리우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데요.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릎 안에 염증 반응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붓고 아프고 하는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연골 주사, 뭐 콜라겐 주사, DNA 주사로 불리는 연골 주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골과 동일한 성분 혹은 유사한 성분들을 갖다가 관절 안에 넣게 돼서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염증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기능을 회복시켜서 무릎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왠지 안 좋을 것 같고 연골 주사는 몸에 좋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정형외과학회 권고사항에 보면은요, 우리가 무릎 안에 있는 염증 반응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완전히 그 효과가 입증된 주사이고요. 오히려 연골 주사는 이견이 있는 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주사 좀 맞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저 팔이 안 올라가갖고 주사를 맞는데 그거 함부로 맞으면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선생님 근데 1년에 한 번만 놔준다고 그래서 꾹 놨는데 팔이 요만큼 올라갔다가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자주 맞아도 되는 거예요? 얼마에 한 번 맞아야 되나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피부에 변색이 생길 수도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도 있고 혈당도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형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3번, 5번 맞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 권고사항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절염 주사 오남용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